생활건강 시가총액을 A8이 넘었습니다. 맞아요. 네, 뭐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이런 날이 올까 막 생각이 됐었는데 와. 그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레거시 브랜드와 신세대 인디 브랜드들의 영업과 마케팅의 전략의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적과 주가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확연히 나타내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K-뷰티 수출량이 어마어마하다고 되게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화장품주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지금도 화장품주가 괜찮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메리츠 증권의 박종대 연구원님 모시고 화장품주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이 있었어요. 네. 화장품은 한국이 1등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국뽕이 빡 올라오는 예. 이런 제목인데 진짜 말 그대로 정말 1등이잖아요. 장수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쭤볼 게 많아서 저희 또 모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화장품 분석을 하고 있는 박종대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예전에 혹시 베스트 애널리스트상 그쵸. 하지 않으셨나요? 네네. 네, 제 성함이 기억이 많이 났었어요. 네. 한 2012년? 12년부터 20년까지 계속 유통하고 화장품 업종에서 예. 계속 1등을 했었죠. 와. 화장품 야. 섹터는 그러면은 지금 몇 년째 분석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2년 정도 이제 공백이 있거든요. 네. 필드에 가서 이제 경영을 하고 싶어서 나갔다 온 게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게 되면은 한 18년 정도 됩니다. 18년. 그러면 보통 화장품 애널리스트 하면 우리 이제 생각에는 화장품을 많이 쓰는 분들이 이제 있거다 생각했는데 네. 어떻게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거는 좀 우연이죠. 화장품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하게 된 거죠. 아. 애널리스트는 따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 빈 섹터가 있으면 RA를 마치고 빈 섹터가 있으면 그걸 하게 되는 거고 그때 마친 빈 섹터가 교육, 패션,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화장품이 섹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그때는 뭐 거의 두 개가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거죠. 어쩌다 보니까 와, 화장품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그럼 진짜 다 발라보시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보세요. 난해한 게 뭐 식료품은 먹어보면 되잖아요. 식품은. 근데 이 화장품은 발라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소비재 제가 유통, 뭐 화장품, 뭐 여러 가지 생활용품, 코웨이도 담당을 했었고 패션, 레저, 엔터, 여행 다 다녀봐야지 이제 여행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소비재 애널리스트 제 후배들한테 말하는 게 자기의 경험을 되게 조심해라. 이게 다라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자기의 경험은 네.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내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니까. 물론 이제 자기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를 좀 배제하고서 통계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죠. 그럼 어쨌든 화장품 섹터에 한 18년 정도 몸을 담그시면서 네. 18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K-뷰티의 명성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거는 뭐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맨 처음에 왜 화장품이 섹터가 아니었냐라고 하게 되면 그냥 한국에는 뭐 방판, 설화수 이 정도 있었고 원브랜드 샵이 이제 좀 성행을 하고 있었고 수출은 엄두도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수 산업.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때 대비해서 지금 산업의 규모 자체도 한국 화장품 산업의 규모가 한 4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거의 한 10배 정도 오르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옛날에 대장금 드라마 나오고 나서 뭐 중국에 화장품 잘 팔렸다 했잖아요. 그때 대비 지금도 그럼 더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오. 그때 중국 모멘텀이 있었고 예. 크게 세 번의 큰 물결이 있었다고 진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3년도에 원브랜드 샵 시장이 생겨나면서 한국 화장품 산업이 한번 쭉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2015년 전후로 한 그런 중국 모멘텀 그리고 지금이 2022년부터를 글로벌 모멘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해봤을 때 지금은 더 사이즈가 크죠.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내수가 컸죠. 내수가 워낙 컸으니까 거기에 저희가 환호를 했던 거지 사실 중국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이 내려간 거죠. 거기에서 또 내려갈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 화장품이 미국으로 선진국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세계에서 1등 하려면 뉴욕에 가라. 뭐 패션이든 뭐 화장품이든 건축이든 뭐 금융이든 아무튼 미국에서 성공했으니까 미국 이하의 나라는 다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영국, 유럽으로 넘어간 거고 유럽에서 성공하니까는 또 지중해 건너서 중동, 러시아, CIS 그러면서 또 인도도 지금 상당히 난리거든요. 네. 그러면 또 동남아 한류 엄청나잖아요. 네. 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다녀왔는데 굉장합니다. 거기도. 와. 그러면 또 다시 요즘 중국이 한류 열릴까 말까 지금 그 시그널들이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지구 한 바퀴를 이렇게 쭉 도는 거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훨씬 더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더구나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제 블로그 댓글에 왜 남반부는 무시하느냐. 브라질도 장난 아니다. 브라질 그쵸. 네, 브라질, 그다음에 남미, 호주로 수출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까지 수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한류가 확산돼서 들어가는 곳은 다 화장품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각 세계마다 다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게 다를 거고 피부 타입도 다를 거고 그러면은 동일한 화장품을 다 선호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별로 뭔가 특색이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지금은 아직 그렇게 차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메탈 화장품이 조금 더 소구점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미국이 특이한 화장품 시장인데 색조 비중이 되게 높은 나라거든요. 일반적으로 기초하고 색조 비중을 나누어 봤을 때 한 글로벌 평균이 주요 국가 평균의 28%가 색조고 나머지가 기초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46%가 색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색조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냥 뭐 기본적으로 그냥 그것도 포인트 메이크업, 네. 메이크업하고서 나가서 노는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굉장히 나라마다 그런 특성들이 다른데 한국의 화장품은 빈틈을 노렸다. 그러니까는 미국에는 없는 시장이 중저가 기초 시장이었거든요. 하이엔드는 뭐 S로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색조는 하이엔드부터 매스까지 다 거의 완벽하게 구비가 돼 있죠. 근데 중저가 기초는 없는 시장이었거든요. 바르지도 않았고. 예, 그런데 시의적절하게 기초 시장이 수요가 커지기 시작했고 그때 마침 한국의 뭐 조선민영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아누아, 스킨천사 뭐 이런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아마존과 틱톡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거네. 틱톡의 영향이 컸던 거예요. 그쵸. 틱톡은 엄청 컸죠. 왜냐면 바이럴. 작은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데로 유통망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안 아니잖아요. 되죠. 예. 예, 안 되죠. 예. 그러니까는 그 히스토리를 그때 2020년 전후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정말 우주의 기운이 K-뷰티의 성공을 향해 모아주고 있었다. 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때 한국은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사그라들고 시작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뭐 할 데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차피 한번 나가보자 해서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을 나갔던 거고 그래서 조선미녀 같은 브랜드는 한국 사람들은 몰랐던 브랜드예요. 아누아도 마찬가지고 스킨천사도 마찬가지고 다 한국 올리브영으로 성공한 다음에 역진출했어요. 아마존에 성공한 다음에. 그러니까는 해외부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냥 나가보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팔자. 그 다음에 이제 틱톡 마케팅 열심히 한 거고. 네. 그런데 마침 수요 측면에서 공급은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건데 수요 측면에서 마침 코로나19가 빵 터지게 되면서 포인트 메이크업하고 나가던 친구들이 집에만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잡티라든지 여드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커 보이기 시작한 거고 근데 마침 그때 넷플릭스를 통해서 K-드라마, K-팝, K-영화가 엄청나게 확산되기 엄청 시작했죠. 컸죠. 예. 저 친구는 나이가 30이라고 하는데 왜 나보다 더 피부가 훨씬 더 우리나라가 또 동안이잖아요, 완전 되게. 동안. 네. 그래서 화장품 실패를. 그래서 근데 또 돈이 별로 없잖아요. 네. 또 이 MZ세대 예. 미국도 인플레이션 엄청나고 돈이 없으니까 싼 거를 찾아야 되는데 마침 그때 틱톡에서 친구들이 너 틱톡 봤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틱톡 바이럴이 되면서 그게 모든 수요와 공급이 한 번에 딱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삼양의 불닭볶음면이 그쵸. 틱톡으로 네.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네. 정말 틱톡이 두 군데서 정말 많은 역할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한류가 없었으면 네. 예. 그리고 틱톡이 없었으면 예. K-뷰티는 이렇게 글로벌 확산이 될 수 없었다. 그럼 대장금이 예전에 떴던 것도 이영애라는 배우가 떴잖아요. 그러면 얼굴 왜 이렇게 예뻐? 그러니까 화장품을 발라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흐름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래서 글래스 스킨이라는 말이 나오고 네. 뭐 도자기 피부라는 말이 나오고 네. 글래스 스킨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약간 한국의 화장품 메이크업 방식을 조롱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무슨 10단계를 발라? 네? 10단계인지 몰랐어요. 토너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서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약간 조소하는 단어였는데 지금은 뭐 그냥 한국의 이 K-뷰티를 대표하는
한 단어로. 왜냐면 외국 나가 보니까 한국식 메이크업 하는 외국인들을 좀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자기네 현지에서도. 저는 샵을 종종 가잖아요. 가면은 일본인들이랑 중국인들이 샵 예약을 엄청 많이 해요. 그게 유튜브 콘텐츠래요. 한국 와서 메이크업 따라하기, 거기서 어떤 화장품을 썼는지 다 찍어가고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다 전파되면서 자기 나라로 전파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고객이 되고 계속 이게 복리로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코스메 같은데 일본의 대표적인 올리브영 같은 그런 화장품 전문 샵인데 에코스메에 가보게 되면은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 거의 절반 이상이 다 한국 제품이에요. 롬앤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와. 그러니까 일본의 화장품 수입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일본의 화장품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거든요. 2위하고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압도적인 1등이에요. 압도적인 1등. 제가 얼마 전에 이제 SNS에서 봤는데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화장품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나라는 파운데이션이 색깔이 3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10가지가 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다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게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그 세심한 틈새를 약간 노리는 것들. 그러니까 그 경쟁력의 기반은 또 한 20년 동안 한국 소비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들이에요. 아, 그쵸. 예, 예. 여성분들이 특히 네, 그럼요. 가장 적극적으로 컴플레인하고 그러니까 그런 까다로운 소비자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중저가 시장이 왜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는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본의 소비자들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드러내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심지어 일본은 향수의 사막이라고 불려요. 향수 안 뿌려요. 냄새를 없애는 거는 사용해요. 데오그란트. 네, 예. 그런 것들. 뭐 데오드란트도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뭔가 이제 뭐 자기 뭐 음식 냄새가 난다. 그리고 외출할 때 그 냄새를 없애는 향을 뿌리는데 자기의 향을 드러내는 거는 안 해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가 뭐 엄청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 네, 뭐 전 세계 2위까지도 올라갔던 나라인데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향수 업체들이 일본에 엄청나게 공략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향수의 사막이다. 향수의 사막. 드러내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내 문제겠지 하고서 그냥 드러내지 않고 컴플레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의 발전이 없죠. 그냥 한국의 굉장히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이렇게 사실은 시장을 발전시켰다라고 그러면 지금 이제 화장품 주식들을 조금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화장품주 대장주라고 했던 것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 이런 것보다는 최근 들어서 뭐 APR이라던가 달바글로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이게 뭐 대장주가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레거시 브랜드에 비해서 신세대 브랜드하고 굉장히 그 마케팅이나 영업의 방법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시대의 흐름은 신세대 인디 브랜드들의 그런 마케팅과 영업이 전체 시장을 키우는 그걸로 딱 맞닥뜨려져 있다,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LG생활건강 시가총액을 APR이 넘었습니다. 맞아요. 네, 뭐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이런 날이 올까 막 생각이 들었었는데 와. 그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레거시 브랜드와 신세대 인디 브랜드들의 영업과 마케팅의 전략의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적과 주가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확연히 나타내고 있죠. 옛날에 레거시 브랜드는 좀 LG생건 같은 경우는 이게 산업이 여러 개 섞여서 좀 헷갈리긴 한데 마진율이 얼마나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면 배우도 제일 비싼 사람 써야 되고 맞아. TV 광고로 이제 빵빵 때려야 되고 또 해외로 넘어 팔아야 되니까 중국이나 현지에서도 광고비, 마케팅비 엄청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때의 마진율이랑 지금의 이제 새로 나오는 여러 화장품 회사들의 마진율이랑 많이 차이가 나나요? 마진율의 차이는 전성기 때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이제 비슷한데 그런데 마케팅비의 차이는 엄청나죠. 마케팅비는 지금 신세대 인디 브랜드들이 훨씬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네, 훨씬 많이 써요. 와, 틱톡 이런 걸 하는데도 많이 쓰는 거예요? 틱톡 마케팅의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왜냐면 배우를 쓰는 것보다요? 탑 클래스 인플루언서들을 쓰니까 탑 클래스 인플루언서들을 사용하는 게 배우 유명 배우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더 들어가죠. 실제로 더 들어가죠. 또 이제 여러 명을 또 쓰고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꾸준히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배우들은 한 번만 번 딱 찍고 찍고 계약 맺고 네. 이렇게 쓰니까.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거시 브랜드와 신세대 인디 브랜드 간의 차이인데 레거시 인디 브랜드들은 주로 마케팅을 할 때 브랜드 마케팅을 했거든요.
브랜드 이미지를 빌드업 시켜주는 마케팅을 주로 했단 말이죠. 뭐 이영애 님이 나오셔가지고서는 뭐 후 사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예. 그죠? 그쵸. 자기 피부를 이렇게 좋게 보는 그쵸, 거죠. 그쵸. 그리고 주로 영업은 오프라인 쪽에 포커스를 상당히 많이 두죠. 그리고 이제 뭐 행사 때 1+1 행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거는 시즈널에 맞게 이렇게 하고, 메인은 이제 오프라인이고 막 이렇게 되는데, 신세대 인디 브랜드들은 오프라인을 몰라요. 어차피 바다 건너 일본 Q10, 그 다음에 미국의 아마존에 팔았던 거잖아요. 네,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온라인 마케팅에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합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레거시 브랜드들은 온라인 마케팅을 일회성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한데, 여기에서는 이거를 거의 메인테넌스 비용으로 생각을 하죠. 그냥 꾸준히 계속 집행해야 되는 비용을 생각하고, 여기는 브랜드 마케팅을 하지 않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죠. 철저하게 성과가 나오는, 매출이 나오는. 네. 그런데 엄청나게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브랜드 업체들한테 방문해서 뭔가 서로 미팅을 할 때 마케팅 비율을 줄이면서 매출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드밴테이지를 줬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경영을 잘하고 계시다. 근데 요즘은 방식이 달라졌어요. 마케팅비를 얼마나 더 많이 쓰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매출은 유지되고 있고 마케팅비를 줄였다. 그래서 매출은 성장하지 못했지만은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보통 그런 전례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이제 되게 자랑하거든요. 요즘 화장품 업종에서는 그런 거 이제 싫어해요. 마케팅,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마케팅 엄청나게 써라. 대신에 매출을 더 많이 올려라.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네. 왜냐하면 그 달바 글로벌이나 API 같은 회사들이 지금 마케팅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20% 엄청 나와요. 엄청나게 진짜. 높죠. 엄청 높아요. 기존 레거시 브랜드들은 10%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뀐 거죠. 그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뭐뭐뭐 땡땡땡 저렴이 버전 이러면서도 마케팅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이 고렴이와 저렴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이거 살 수 있다. 그럼 실제로도 뭐 효능이나 뭐 이런 효과적인 부분, 원료적인 부분도 저렴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예를 들어서 VT 리들샷이 있잖아요. 네. VT 리들샷이 있는데 다이소에 들어가는 제품은 좀 다르죠. 다이소에 들어간 제품은 그 농도나 약간 차이가 있죠. 하지만 효능은 뭐 같이 나오겠죠. 네.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패키징부터 시작해서 원료 내용물도 약간 성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비싼 원료는 조금 적게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 콜마가 있는데 그 보면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화장품 회사가 뭘 하든지 간에 생산은 여기서 해야 돼. 맞아. 콜마랑 하나 더 있잖아요. 지금 코스맥스. 코스맥스. 결국은 이 둘을 거치지 않고서 만들 수가 없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레거시 옛날에는 파워가 워낙 큰 회사들이니까 이쪽 회사들이 콜마 가격을 누르는 하청처럼 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이 좀 다 사이즈가 작았던 회사들이잖아요. 그럼 콜마 입장에서는 내가 갑 아니야? 갑과 을이 바뀌면서 오히려 좀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선 영업에서는 똑같아요. 일선 영업에서는 그 콜마나 코스맥스의 영업 직원들은 느리고, 그 다음에 아무리 작아도 인디 브랜드 상품 기획자는 갑이죠. 물론 생산 가격 협상을 할 때는 약간 좀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약간 요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데 큰 나라에서 기초 학문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심리학이나 뭐 수학이나 천문학, 물리학. 근데 개발도상국들은 그런 걸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코스맥스, 콜마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인디 브랜드들 지금 돈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뭔가 기회를 많이 줘요. 그래서 MOQ라고 하는데 최소 생산량, 주문 생산량이 이제 MOQ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15,000개, 2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 이하면 아예 받지를 않아요. 식품 대표적이죠. 근데 코스맥스, 콜마 같은 데들은 15,000개를 인디 브랜드가 팔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쵸. 완벽한 내 유튜브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럴싸한. 이게 정말 아이디어인데, 정말 좋은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3,000개도 만들어줘요. 3,000개면 좀 해볼만 하죠. 네, 해볼만 하죠. 단가가 그때 높아지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아요. 그래도 망하더라도 타격이 덜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있는 자의 또 여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기회를 많이 주는 거죠. 일종의 어떻게 스타트업들을 지원한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자본 투자도 좀 많이 하고 발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기회를 많이 줘요. 그게 작은 ODM 업체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코스맥스, 콜마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옛날 유한양행이나 이런 데 보면 바이오들이 플랫폼이 돼가 제약 플랫폼 해서 신생 회사들 지원도 해주고 투자 미리 먼저 하는 것처럼, 일종의 약간 그 오디션처럼 해가지고 괜찮은 아이디어면 맞아요. 해주겠다. 그래 그 중에서 한 20개 가운데 한 개만 터지더라도 투자 수익도 거두고, 그 다음에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50만 개, 100만 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지금은 마케팅의 비중이 확연히 커졌기 때문에 뭐 상품이 좋은 뭐예요? 마케팅이 돼야지. 그쵸. 제품의 퀄리티는 되게 좋지만 마케팅이 안 돼서 빛을 못 보는 제품 브랜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화장품 제조, 기획과 마케팅이 좀 분리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커머셜로 이 화장품이나 패션이나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워낙 또 여자니까 화장품 관심 많잖아요. 유튜브 보다 보면은 중국에서 네. 약간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랑 되게 비슷하게 케이스랑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팔더라고요. 그럼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한국 브랜드래 라고 하면서 착각해서 그렇게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뭐 성장통이라고 봐야죠. 예, 어쩔 수 없이 유명세를 겪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야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화장품 미투 제품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짝퉁도 많이 나오고. 근데 오히려 짝퉁이 퍼질수록 진퉁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화장품이 좋은 건 뭐냐면 네. 짝퉁에 대한 공급은 있지만 수요는 없다. 그쵸. 내 얼굴에 바르는 네, 거. 얼굴에 바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패션이나 가방 같은 경우에는 짝퉁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나는 20만 원에 루이비통의 가방을 사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뭐 알고서 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동대문의 저 어둠의 많죠, 시장이 많죠. 굉장히 예, 예. 활성화됐고,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그런 짝퉁에 대한 수요는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 우리 중국 지금 또 이제 한한령 해제 얘기가 뭐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옛날처럼 중국에서 잘 팔릴 수 있을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굉장히 그래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K-뷰티는 철저하게 K-한류에 편승해서 가는거든요. 문화적으로 중국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것은 그 중국 사람들, 소비자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K-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환호하고 막 자기들끼리 평점 매기고. 예. 근데 우리가 중국 드라마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맞네요. 네, 그렇죠. 그거는 뭐 팝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위에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한한령이라는 게 문화 쇄국주의였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류가 들어오니까는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자생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다가 좀 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한령의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한한령을 때린 거다. 그런데 안 됐죠. 중국 문화는 계속 한국 아래에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래도 정치 체제나 이제 문화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자유가 제약되니까 자유가 제약되어 있는 곳에서 뭔가 창의적인 게 나오기 힘들잖아요. 화장품도 예.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저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화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의 퀄리티 당연히 우리나라가 더 위거든요. 거기 짝퉁 여전히. 그러니까는 내려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순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선화순환 후가 될 거냐? 요거는 저는 조금 브랜드는 체인지 될 수 네, 있다. 그렇죠. 그렇죠. 중국인들도 예전에 그런 말 있었어요. 2010년 초중반 때 중국이 이제 소비의 시장으로 확 떠오를 때 글로벌 명품 신규 매출의 70%가 중국인이었거든요. 우리도 이제 과시용 소비할 때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예.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합리적 소비 많이 하죠. 중국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구나. 합리적 소비. 그럼 중저가로 갈 텐데 중저가 한국 브랜드들이 K-뷰티 브랜드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도 올리브영 가면은 중국인들 엄청 진짜 많죠. 많아요. 면세점보다는 요즘 중국인들이 올리브영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 생각했냐면 한한령 해제되면 네. 올리브영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거 아니야? 가능성 있나요?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생각을 2010년에 이미 했습니다. 벌써? 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네. 쓴 실패를 하고서 왔기 때문에 그게 좀 달라요. 유통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사회에 한 경제에 다른 나라 유통이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옛날처럼 또 따이공이 또 면세점 와서 사가고 이 방법을 쓰는 방법이에요. 따이공은 예. 기본적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가일 때 가능한 형태거든요. 건데. 예. 근데 지금은 중국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브랜드들이 예전에는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줬거든요. 네.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지금 다 굉장히 실패를 해가지고서는 막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모습을 지금 신세대 인디 브랜드들은 다 봤어요. 형들이 고생하는 걸 다 봤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브랜드 관리나 가격 통제 이런 예.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정식 유통을 가겠죠. 그러면 또 이제 온라인 또 틱톡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형태로 그렇죠. 계속 갈 그런 걸 가지고 가능성이 있고 있다. 오프라인도 여러 가지 망이 있고 그리고 유통업자들도 2015년 당시에 굉장히 많은 스터디가 됐어요. 다 그레이 마켓을 통해서 들어간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게 중장기적으로 좋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누구나 이제 다 알게 됐고 그래서 상당히 유통망도 현대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화장품은 지금 수준이 좀 어때요?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왜냐면 잠깐 뉴스에서 보면은 중국도 화장품 브랜드 많이 올라와서 한국 거 안 쓴다. 밀린다 뭐 이런 맞아. 얘기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더구나 이제 꽈차오 소비, 막 애국 소비,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화장품의 퀄리티를 올린 게 한국이죠.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 특히 코스맥스가 중국에 진출해서 로컬 브랜드들을 다 만들어줬으니까요. 네. 그게 너무 잘 만들어줘가지고서 뭐 바이체린, 화시즈, 퍼펙트 다이어리 뭐 이런 중국의 브랜드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면 중국으로 뭐 한다고 하더라도 마케팅 기법이 정말 잘 먹히지 않는 한은 기본빨로 먹히긴 좀 쉽지 않겠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은 문화 콘텐츠 성격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우위에 있는 건 또 팩트죠. 사실이죠. 조금이라도. 그리고 한국 화장품의 이제 가장 큰 미덕,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가성비하고 이제 혁신성인데, 가성비는 중국산이 더 좋을 수 있죠. 하지만 혁신성 측면에서는 한국을 못 따라와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얘기했던 대로 것처럼. 창의성. 걔네들이 따라하는 건 잘해도 어. 새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은 되게 약합니다.